한덕수 대통령 대행이 지명을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한덕수 대통령 대행의 출마설도 조금 더 불을 지피신 것도 됐는데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의 이 헌재판 지명 여기를 지금 가처분 신청을 내놨잖아요. 네. 민주당에서 이거 결론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이거 평일을 잡았다 그래요? 오늘이 15일이니까 내일 모레 걸피면 문영배 이민선 재판관이 퇴임하니까 사실은 이게 7명 갖고 잘 안 될 테니까 가처분도 그냥 어떻게 어영부영 안 되겠다 싶었는데 일단 오늘 이거 잡았다는 것 같죠? 평일 내일인가요? 네, 사실은 이게 가처분을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예. 제가 그 점 좀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가처분을 하려고 지금 술수를 부리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왜냐하면 원래 헌법재판관 후보가 지명이 되거나 발표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인사청문 준비팀이 헌법재판소 내에 꾸려져요. 예. 왜냐하면 헌법재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입장을 물을 수가 있잖아요. 예. 국회의원들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그렇죠. 이것에 대한 입장은 뭐냐, 뭐 사형제 폐지에 관련된 마치 무슨 부처의 장관이 지명되면 그 부처에서 청문회 팀이 꾸려지는 거와 똑같은 원리인 거죠. 그런 거죠. 그렇죠. 문영배 이민선 재판관도 다 그 도움 받아가지고 인사청문 통과하고 한 거죠. 예. 근데 인사청문 준비팀이 안 꾸려졌어요. 그거는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냐? 문영배 재판소장 대행이 못 꾸리게 한 겁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좀 진짜로 제가 웬만해서는 사법부는 이제 사법부나 뭐 헌법재판소나 이런 데에 대한 결정에 대한 승복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저번 결정에 대해서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유해 사태까지 또 안 된 것은 저희는 다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입니다. 근데 이거는 더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청문 준비팀을 꾸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판결하기도 전에 예단을 내비친 것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이게 어떤 결론인지 양쪽의 의견서를 보고 판단할 거라면 원칙적으로 준비팀은 먼저 꾸리고 그런 다음에 준비팀을 하다가 중단하면 되잖아요. 근데 준비팀을 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문영배 재판소장 대행이 꾸리지 않은 게 이미 예단을 내비치고 굉장한 반칙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거 선고하기 원래는 또 자기 임기 마지막 며칠 전에 선고를 안 잡아요. 그렇죠. 사실 지난주 목요일인가에 잡은 게 거의 마지막이고 그다 지지난주였나 하여튼 마지막에 그 이후에는 이제 잡힌 기일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효력정지 가처분 있잖아요. 가처분이 이제 임시적인 처분이거든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률안을 위헌으로 만들기도 하고 대통령도 파면 결정할 수 있는 중요 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시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에는 돼 있는데 임시처분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임시로 처분했다가 그게 다시 똑같은 헌법재판관 일반 법원 같은 경우에는 임시처분을 하는 판사가 있고 본안 판단을 하는 판사가 각각 달라가지고 그렇죠. 네. 임시처분을 한 판사가 어떻게 잠시 효력을 정지해 놨더라도 본안 판결에서는 이거를 아랑곳하지 않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서 결론을 내리거든요. 근데 헌법재판관들은 9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8명 현재는 8명 체제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9명 체제. 9명 체제죠. 어쨌든 9명 체제인데 이 9명 체제에서 가처분을 하고 다시 또 본안 판결을 한다. 이게 같은 재판관이 같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네요. 가처분을 그래서 헌법재판소 제도를 만들 때는 가처분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아무도 활용을 안 한 겁니다. 그때 얼마 전에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때 탄핵 그 심리하던 도중에 6명 되니까 그때 한번 가처분을 썼어요. 그게 헌정사상 최초예요. 최초였군요. 1987년도에 헌법재판소가 들어오고 나서 최초였군요. 그게 최초예요. 근데 왜 효력정지 가처분? 저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마음대로 뭐 청문회 열고 할 때 저도 권한쟁의 심판했어요. 그러고 효력정지 가처분했습니다. 근데 저희 실무자들이 말리더라고요. 효력정지 가처분은 한 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원칙론이니까 우리가 그러면 본안하면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그냥 습관적으로 같이 하거든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이진수 방통위원장 때는 민주당에서 6인 체제를 만들었잖아요. 사실상 헌재를 식물로 만들려고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다 생각했죠. 이진수 방통위원장 거를 판단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사실 그리고 그때 저도 방송했었습니다만
마음에 안 드는 공직자 다 탄핵 소추로 묶어서 헌재 던지고 헌재는 6명이나 심리 못하면 자기네 마음대로 사실상의 인사 해임권, 저 파면권을 그냥 민주당이 행사할 수 있으니까 이거 오히려 더 좋아? 약간 그런 상황이었다고도 다 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특정 정당에게 모든 국가기관을 마비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헌재에서 부담스럽기도 하고 두 번째는 그때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던 것은 예. 헌법재판관이 7명 이상 심리를 해야 되는데 그 규정 자체의 한 규정의 효력을 정지했는데 예. 헌재 내부로 규율하는 규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의 기본권이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닙니다. 예.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그러네요. 헌재가 헌재 스스로의 재판 룰을 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 가처분을 받아들이는데 뭔가 어떤 허들이 좀 굉장히 낮았던 거죠. 예, 부담이 없는 거죠. 그래서 7명 이상 돼야 심리할 수 있다는 거를 지금 상황이 너무 특단의 상황이니까 하나 낮춰서 커트라인 6명 하는데 이건 우리끼리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였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대신에 6명으로 진행하면서도 그때도 조심스러워서 예. 나중에 다른 재판관들이 충원되면 그때 더 심리할 수 있으니까 일단 진행할 수 있다는 식으로 그렇죠, 굉장히 좀 온화하게 예. 마일드하게 이제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결정 권한쟁의 심판 자체가 저는 제가 법적인 검토를 좀 더 해보려고 했는데 가처분 이거 받아들여도 이게 무슨 효력이 있나 싶은 생각이 저는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예. 권한쟁의 심판은요 예. 원칙적으로 이 권한의 배분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헌재의 견해를 밝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집행력이 없습니다. 예. 이거 따르지 않더라도 예. 이번에 마은혁 후보 임명하지 않는 게 위헌 위법이라고 결정하면서도 그렇죠. 언제 해라 또 하지 않으면은 뭔가 강제하는 수단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해달라고 한 거는 각하해 버렸잖아요. 네. 그 헌재도 법상 우리가 그거 할 권한은 없으니까 각하한다고 했었는데. 근데 헌재의 결정력은 왜 우리가 좀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기속력이 있냐면 그래도 헌재고 법치주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을 해석하는 최종 해석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존중 때문에 예. 거기서 결론 내린 것에 대해서 따르지 않는 쪽이 너무 큰 정무적인 부담을 안아왔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헌재 결정을 우리가 승복하고 존중해 왔던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저는 만약에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기 직전에 예. 한덕수 총리가 지명했던 이 두 사람에 대해서만 뭔가 효력정지 가처분 같은 임시처분을 통해서 임명 못하도록 한다. 예. 저는 제가 정부 그 관계자라면 예. 저는 그거 따를 의무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예, 그거는 왜 따라야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만큼 승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영배 이미선 두 분 퇴임하기 전이니까 9명인데 아마도 뭐 그 유명한 마은혁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아마도 문영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은 어쩌면 한덕수 대통령 대행이 지명한 거는 효력을 정지시킬 만해요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정정미 재판관하고 한 분만 더 김영대 재판관이니까 이게 지금 여기는 다수결이거든요. 5명만 해도 인용이 되는 거죠, 가처분이. 그렇죠. 그리고 그 가처분이 인용될 거라는 거를 어느 정도 본인들끼리 얘기가 안 됐으면 인사청문 준비팀은 어떻게 안 꾸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게 참 헌재는 헌법재판관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거기 헌법재판소에 다니시는 직원분들도 계시고 거기 연구관들도 있고 하거든요. 저는 헌재가 이렇게 가서는 정말 망쳐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헌재 결정이 뻔히 수가 보이면은 그게 무슨 결정입니까? 이게 공정하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엄청 첨예하게 다투는 정치적으로 엄청 부딪히는 부분인데 그렇죠. 굉장히 무리해서 임시 처분을 통해 가지고 한쪽 편을 들어주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9명 체제에서 만약에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가처분을 이용해서 효력을 정지시켜 놔요. 네. 그리고 이제 4월 18일 날 두 분이 퇴임하잖아요. 네. 7인 체제 되잖아요. 네. 그럼 7인 체제에서 그 다음에 소위 그 권한쟁의 심판은 일단 그러니까 이 이완규 함상원 두 사람의 임명은 못하게 해놓은 채로 그냥 질질 끌면서 효력정지 그 권한쟁의 심판을 좀 해보겠습니다. 7명 갖고 되게 그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그냥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심판 안 하고 질질 끌겠죠. 질질 끄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민주당하고 짜고 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죠. 민주당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된다 싶으니까 마치 맡겨놓은 듯이 다 되면은 되고 나서 임명하세요라고 판 깔아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저는 이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한덕수 대행이 2명을 임명했던 거는 국민의힘 편을 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저는 논리적으로 너무 임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 국민이 직접 뽑지 않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고리나 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꼭 대통령 파면이 안 되더라도 그냥 뭐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뭐 병에 걸릴 수도 그렇죠. 있고 장기간 병원에 누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딱 하나 들어보면 간명합니다. 대통령이 불치병은 아닌데 상당한 기간 치료를 요하는 병에 걸려서 지금 뭐 한 5, 6개월 정도 그 자리를 비워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리고 또 때로는 뭐 대통령 탄핵 소추가 됐는데 쟁점이 너무 많아서 재판을 좀 하다 보니까 법상 180일 내에 결론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6개월 정도 1년 끌 것 같아요. 네, 6개월, 7개월 이진숙처럼 그 방통위원장처럼 6, 7개월 끌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마침 대통령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들이 동시에 임기가 만료됐다라고 하면 헌법재판소의 일반 국민들이 본인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라고 계류돼 있는 사건이 수천 수만 건이에요. 다 정지되는 거죠, 그거. 다 정지되는 거예요. 6개월간 국민들의 월급은 나가면서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을 해서 이 국가기관이 정상적으로 굴러 들어가는 게 현상 유지입니까? 아니면은 무슨 형성적 행위입니까? 이건 현상 유지에 가까운 행위로 봐야 되고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게 뭐 뭔가 현상 유지만 해야 된다는 어떤 법률상 제한도 없지만 그렇게 따지면 미국하고 협상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미국과의 협상이야말로 그 헌법재판관 2명 지명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다 협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대선 국면이라고 멈추고 2개월 동안 팔짱 끼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지 말라고 대통령 권한 대행을 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임시고 그래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 학자들 사이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국정을 쇄신하겠다는 걸로 국무위원들을 전원 다 사표를 받아서 전면 개각을 한다. 이런 건 저는 좀 무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북한과 소요 사태가 생겨가지고 당장 군 통수권을 막 행사해야 되는데 지금 차관 체제로 부족하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국방부 장관 임명 못 합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이라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소요 상태나 그거에 대한 건데 지금은 아무리 조기 대선 국면이라고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다음 대통령이 들어오자마자 그날 헌법재판관 지명합니까? 거기도 인사검증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3, 4개월에 헌법재판소에 공백이 있는 것이고 가뜩이나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남발해가지고 모든 일반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요 사건들이 다 멈춰져 있어요. 요새 중요 헌법재판소 판결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네요, 진짜.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결정들 뭐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좋은 결정을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시켜 왔던 것도 그 헌법재판관 선배들은 다 그렇게 해왔던 거거든요. 본인 욕심 버리고 본인의 정치적 이념은 던져놓고 국민들 위해서 그렇게 해왔던 건데 지금 누가 지명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리고 그래서 지명을 하는 건데 나갈 사람이 헌정사상 최초의 임시가처분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그 못하도록 뭔가 법률상 제약을 하고 간다? 저는 그게 과연 국민 입장에서도 승복 가능한 결정이냐? 그리고 법률상 강제할 수 있는 효력이 있는 거냐? 저는 이게 가처분 결정이 헌법재판소 결정은 다 권위가 실릴 걸로 보고 다들 그걸 막 뭐 보통 민사소송처럼 안 들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강제적 조치가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헌법재판소 법상으로도. 왜 그렇게 해놨겠습니까? 헌법재판관들의 그 권위나 그 실력상 뭔가 결정을 했을 때 다들 따를 걸로 생각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너무 이렇게 해버리니까 저조차도 그러니까 뷰 의원님께서 보시기엔 지금 이번 주에 퇴임 문영배 이민선 2분 재판관 퇴임 전에 이거를 다시 평일을 열고 가처분을 뭘 할 것 같은 분위기를 보니까 이거 인용할 것 같네. 약간 그런 걱정을 하시는 거네요. 네,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임명을 했을 경우에 저는 법적 검토 정부에서 제대로 해가지고
헌법재판소가 편향적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최초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효력의 한계를 정확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지금 한덕수 대행은 어느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발표는 했지만 예. 실질적인 이 공권력 행사가 되려면은 예. 인사청문 요구서라는 게 대통령실에서 국회로 가야 되거든요. 아직 안 갔나요? 아직 안 갔어요. 근데 그거는 예. 이제 일부러 안 보냈다라기보다 인사청문 준비팀이 꾸려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인사청문 준비팀이 꾸려져야 인사청문 요구서에 그분들에 대한 신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담겨서 예. 개인이 혼자서 다 하기엔 서류가 너무 많아요. 그럼 그게 작성이 돼서 그것이 가야 되는데 예. 그래서 잘 보십시오. 저는 이게 너무 헌재랑 짜고 치는 모습처럼 보여지는 것이 저는 너무 불편한 것이 뭐냐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막 권한쟁의 심판 효력정지 가처분 할 것처럼 또 난리를 쳤습니다. 예. 그리고 잘 보시면 며칠 기다렸어요. 서류 작성이 어려워서 기다렸을까요? 안 그래요. 바로 당일에 얼마든지 국회 직원이 얼마나 많은데 예. 할 수 있는데 왜 기다렸냐? 대통령실에서 청문 요구서가 오면 그 접수 거부하면서 본인이 선언했잖아요. 접수 거부하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야 그나마 뭔가 비빌 구석이라도 있는 명분이 생기니까. 네, 그래야 뭔가 상대방이 액션을 해야지 소송을 제기하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너 형사 고발할 거야 말로 하고 나서 고소장이 접수돼야지 상대방도 나를 무고로 그렇죠. 억울하다고 고발하는 거지. 말로 했다라고 해서 무고죄로 고발할 수 있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원래 순리대로 했으면 지명 발표가 있고 인사청문 준비팀이 꾸려지고 서류가 준비돼서 인사청문 요구서를 대통령실에서 국회로 보내고 국회가 그걸 받아서 인사청문을 하는 것인데 그 시점에 돼서야 이게 공권력의 행사가 있고 그래야 판단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나마. 네. 그나마. 근데 그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까지 뭔가 이상한 법리를 요상하게 틀어가지고 발표 자체를 공권력의 행사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인사 하마평만 놔도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정말 더 말이 안 되는데 헌재가 문영배 이미선 두 분 퇴임 전에 마지막 작품으로 그거를 가처분을 인용하고 갈지도 모른다 그런 걱정과 우려가 생기고 있는 거네요. 저는 만약에 이게 다른 법리를 다 떠나서 대통령실에서 인사청문 요구서도 국회에 가지 않았는데 그걸 가지고 뭔가 곧 발표가 곧 청문 요구서를 보내겠다는 걸로 간주해서 뭐 이상하게 법리를 틀어서 이거를 효력정지 가처분에 인용하잖아요. 일단 법조계의 비웃음을 살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정상적인 법조인들이라면 다 헌재를 비웃는 상황이 올 거예요. 저는 그러네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럼 문영배 이미선 두 사람이 퇴임하기 전에 마지막까지도 어떻게든 이재명 대통령 차기 대통령의 편익과 여러 가지 영화와 영달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서비스를 해주고 가네. 전 극단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헌재가 정치 권력을 떠받드는 모양새가 되면서 헌재가 현재의 권위라는 게 저는 땅바닥에 곤두박질 쳐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어려운 법리가 아닙니다. 행정소송이든 무슨 소송이든 뭔가 공권력의 행사가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침해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런 게 그래야 논해지는 거죠. 네.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아무거나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냥 봐서 정부가 뭐 예를 들어서 법률까지 다 통과가 안 됐는데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미리 소송 법률안이 통과되고 위헌법률 심판까지 하려면 또 1년이 걸리는데 헌재가 보고 있다가 이건 통과될 가능성이 높으면 일단 효력정지 가처분부터 해놓고 그러네요. 위헌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그 영화 같은 일이 세상에 생기는 거네요. 내 생각해보니까 저 사람 범죄할 것 같아. 3명 중에 2명이 저 사람 범죄할 것 같다고 마이너리티 리포트 그 심판관들이 느꼈어. 가서 그럼 그 사람 체포하잖아요. 그 영화 미래 이상한 영화 같은 일이었는데 그게 정말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벌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네요. 그리고 어떤 후보를 장관 후보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지명을 했는데 다음 날 기사가 나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자질 논란이 일으켜져서 국민들 눈높이 안 맞다. 그럼 철회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낙마 많이 하죠. 근데 그 발표행위가 공권력의 행사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영배 재판소장 대행이 인사청문 준비팀을 꾸리지 않은 것이
엄청나게 예단에 비추면서 헌재의 권위를 깎아먹은 행위라고 평가하고요. 예. 그러면 결론이 빤히 보이는 거죠, 제 눈에는. 예. 뭐 아니면 좋죠. 근데 그렇게 예상이 되는 거예요. 왜 결론을 정하지 않았으면 인사청문 준비팀을 자기는 도움 받아놓고 그러네요. 새로 된 후보들은 왜 도움 못 받아야 됩니까? 아직 무슨 결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직 국회로 무슨 서류가 온 것도 아니고 대통령실에서는 그냥 속보 뜬 거 외에는 공식 문서가 뭔가 접수된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우원식 의장도 기다린 거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우원식 의장이 접수 안 되는데 해버리잖아요. 예. 그 얘기가 뭐겠습니까? 지금 헌재에 있는 사건이 무슨 어떤 변호사가 예. 그것도 뭐 헌법소원 거기 헌법소원 하나에서 한 거 가지고 민주당 성향의 변호사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개인 변호사 자격으로 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이유로 대통령 권한을 멈춰달라고 한 거거든요. 예. 보통 그렇게 가능하지 않죠. 그렇게 하면 국민 몇 사람이 그냥 뭉치면 국가기관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게 청구인 적격이라든지 이런 거에 너무 약하다 싶으니까 국회에 SOS를 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기다리다가 갑자기 우원식 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접수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의견서로 만들어놨다가 권한쟁의 심판 저도 미리 낼 수 있지만 안 내고 있었죠.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뭔가 헌재에 접수가 돼야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으로서 상대당의 법률자문위원장으로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똑같은 법리거든요. 근데 제가 헌재가 인사청문 준비팀 꾸리지 않고 급하게 보도도 나면서 미리 국민 여론을 떠보는 것 같아요. 미리 18일 전에 선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속보이는 짓이니까 어떻게 보면 미리 예방접종 같은 걸 놓는 거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거기에 화답해서 서류가 접수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바로 또 권한쟁의 심판을 한다는 게 저는 이게 민주당하고 또 헌법재판소가 또 짜고 치는 거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좀 말씀 들어보면 권한쟁의 심판이 성립되는 거 자체가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아예 안 되는 것이죠. 둘째 근데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만에 하나 그렇게 문영배 이민선 재판관 퇴임하기 전에 이 두 사람을 한덕수 대통령 대행이 지명한 것은 뭐 이를테면 효력이 뭐 어쩌고 저쩌고해서 효력 정지를 가처분 내린다. 그러고 퇴임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한덕수 대행이 이건 말이 안 되니까 그냥 임명을 계속 강행할게요. 할 수도 있지만 논란이 많으니까 그럼 이완규 함성훈 빼고요. 뭐 얼마 전에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전 퇴임한 한준 전 서울고등법원장하고 서울고등의 또 누구누구 부장 새로 이렇게 지명합니다. 하고 인사청문 보고서 보내고. 그런 방법도 사실은 가능은 하겠네요.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그거는 더 이상 헌재에서 그러면 7명 중에 이제 4명이 그거를 반대를 해야 또 효력 정지를 또 억지로 받아들일 텐데 참 그게 헌재가 스스로 권위를 계속 깎아먹는 게 뭐냐면은 지금 헌법재판관들 임기 6년입니다. 본인들 위상과 본인들의 권위는 스스로 저는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덕수 대행이 지명한 것이 국민을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7인 체제에서 결정을 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어요. 7인 체제에서. 헌재 스스로 안 해왔던 겁니다. 법률상은 7명 이상이 심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재를 다 구성하는데 다 양보를 해서라도 서로 협의해서 빨리빨리 구성을 해주거든요. 민주당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진수 반통위원장 이런 분들에 대해서 탄핵 기각 결정이 날 게 너무 뻔하니까 일부러 6명 체제를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최소 심리 정족수라고 하죠. 7명이 모여야 심리할 수 있는데 그 심리 정족수만 가지고 7명이 결론을 내리면 권위가 안 실리는 거죠. 최소한 8명 체제에서만 결론을 내려왔어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7인 체제에서 뭐 법 이론적으로만 하면 가처분은 다수결이거든요. 7명 중에 3대 4가 되면 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원론적으로는 할 수 원론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가뜩이나 9인 체제에서 하는 것도 지금 권위가 떨어질 마당에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권위를 세우려면
헌법재판소답게 사실 본인들이 정치판에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이건 정치행위입니다. 인사정보준비팀이 꾸리지 않은 거는 그러네요. 사법행위가 아니라 정치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는 것이고, 저도 법조인으로서 뭐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그 판례 평석 이상의 비판을 안 해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뻔히 수가 보이니까 강력히 그 비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인사청문준비팀 안 꾸립니까? 본인들 마음대로. 알겠습니다. 이제 불과 며칠 안 남았는데 이 한지에서 이 마지막 그 두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에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게 얼마나 정치적인 결정인지 아닌지도 굉장히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 그리고 눈 부릅뜨고 봐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로 생각되네요. 특히 대통령실에서 국회로 서류를 접수한 것조차 없다는 거는 그러네요. 굉장히 큰, 아마 그거를 문영배 재판관은 예측을 못했을 거예요. 본인 인사청문준비팀 꾸리지 않음으로써. 근데 이걸 또 주심이 뭐 물론 이렇게 뭐 당첨 추첨을 했다고는 하지만 마흥엽 재판관이 주심을 맡은 것도 뭔가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아 보이는 지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